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이제 저점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저점을 붕괴한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볼 수 있는데 이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 하락할 때 당시의 상대 강도 그리고 지금의 상대 강도 더 높은 자리에서 저점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전시가 나오려면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약간의 추가 하락, 약간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게 그러면 무려 4차, 5차에 걸친 하락이 됩니다. 예, 이게 구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양봉, 음봉으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 내리면 네 번. 제 경험으로 이 네 번까지 내린 적이 있었던가 하는데 2017년 이후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이전에 없던 패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당시에 금융위기로 가더라도 한 번, 두 번, 두 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락이 이제 잘게 쪼개서 길게 나오는 게 최근의 패턴이라면 이때 이후로 그러면 지금도 그런 패턴을 밟고 있고 이번에 네 번째 하락. 그럼 진짜 하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봤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봅니다. 큰 하락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잘게 쪼개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2000선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지금 연준의 태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헤어졌는데 아직도 투자자들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차도 태워주고 모든 걸 케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이제 너랑 헤어졌어. 물가 안 잡혀?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때까지 뺨을 후려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준이 다시 나서려면 정말 이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태도는 명백하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유가는 달러 기준으로 이제 7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아직도 과거 1000원 기준의 환율로 보면 약 40%가 올랐으니까 우리는 9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해외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미국은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타격은 많이 반감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에서 이자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면서 또 거기서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타격보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수입당하는 입장에서 현 상황은 유동성도 빠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근데 우리가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강제로 수출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내 수출주들은 그나마 채산성이 좋을 것이고 이 수출주 중에서도 중소형주들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환율 관련해서 이 장치를 합니다. 해지 관련해서 나름의 내부 규정도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생 상품을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어떤 이익이 제한적인 데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계약 10달러에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 당시에 1,100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 10달러 했는데 이제 1,400원이 됐으니까 300원의 이익을 봅니다. 물론 이 원가가 수입 물가가 올라서 원가가 오른 부분이 한 150원 정도 되겠지만
300원 오르고 150원 빼고 나니까 150원이 그냥 남더라. 그래서 중소형 수출주들은 지금 환경에서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이미 지수가 이만큼 부러졌는데 코스닥 중소형주 기준으로 지금 지수는 200선 냅니다. 삼성전자하고 일부 LG에너지솔루션 빼면 코스피도 1500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코로나 때 큰 하락을 겪어서 같은 패닉셀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줄기는 했지만 51조 원이 넘고 CMA 잔고가 62조 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대기 자금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폭락 때 보면 투자 예탁금이 20조 정도 됐었던 것 같고 CMA도 이거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는 증시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폭락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이 저점을 깬다라는 것은 이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다. 베어마켓 랠리의 가장 큰 정의가 뭐냐면 저점을 갱신하는 반등입니다. 이 저점을 깨야 이게 베어마켓 랠리였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고 그게 맞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내려가지고 어디가 정착력이 될 것이냐 모릅니다. 뭐 내일 바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2000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 2000선까지 열려 있고 그리고 신용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때 25조 원에서 이제 18조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많은 거 아니냐? 보통은 뭐 6조 원에서 10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이 신용 물량이 늘어난 투자 예탁금이나 CMA 잔고하고도 비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같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게 더블 이상이니까 이것도 더블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보면 예, 신용 잔고도 급격히 무너지거나 물론 이제 2000까지 가면 더 줄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이게 투매가 나오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수가 2000선 가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다 같이 투매가 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지수 하락분은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 그 관련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쪽인데 정작 이제 그런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고 아무 관계없는 특히 수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데 그냥 시장 어렵다고 시장 불안하다고 투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약세는 통상적으로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선까지 가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내년 상반기 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8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해가지고 거의 2년이 채워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은 유동성이 빠지니까 시장이 재미없을 것이다. 2년 정도 지나야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서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기에서 이제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싼 종목들 너무 싼데 주워 담고 이렇게 나가고 내가 주워 담은 가격도 싼데 더 싸졌네 그럼 더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이 이후에 있는 아주 강력한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에서 사서 경기가 살아날 때 팔면 5배, 10배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고령하니까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하락도 없고 또 상승도 없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뭐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투자를 잘 줄이고 유지한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2000선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이 빠지지만 이게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빠질 이유가 없는 애들은 제자리를 갈 것이고 버티는 애들은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쯤 올 것이고, 저점 자체는 한 11월이면 찍고 여기서 다시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뭐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말 정도에는 정말 좋은 투자. 그런데 이 11월부터는 이제 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 나가고 떨어지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이렇게 해야 이제 수익 볼만한 물량이 물리고 확보가 되고 지수가 상승할 때 쉽게 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유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기반으로 가야 되니까 12월에 저점을 찍으면 이제 고배당이면서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재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 15개월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 휴식기가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저는 이런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 15개월의 공백기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앞으로 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 투자는 그냥 정석대로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이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주식이 어렵다고 하지만 매수 포지션이 무조건 아주 쉽게 왜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자산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굉장히 유리하고 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 변동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잘 가다가 한번 이런 게 나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럼 이 시기에 보통 주식 투자 적게 하다가 수익을 내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다가 왕창 넣었을 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오면 더 집어넣습니다. 물 탄다고. 계속 갈 거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다 털리고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고 또 이분들은 털리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고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어서 들어가고 또 돈이 조금씩 벌리냐 하다 또 이거 얻어맞고 그래서 이런 폭락이 한 번씩 있으면 복리의 효과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걸 피하는 것만이 요 폭락 기간을 피하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면 투자금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50만 원 넘어가고 이제 매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자금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전기공사 발주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뭐 이런 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랑 또 비상장 회사 투자한 거 이걸 하는데 일부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돈이 없게 된 겁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 매도하는 건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게 제도권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50만 원 이상이면 너무 비싸다.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그 제도권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쪽이다. 뭐 자문형 내미든 뭐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요거는 확실하다. 드디어 요 손해본 거 여기서 손해본 거 메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아쉬웠으면 장충 리딩 하는 거기도 댓글로 썼습니다. 알면서도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렸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여기서 복수를 했을 텐데 손해를 보고 제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는 결국은 손해로 끝나게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얘가 한번 반등을 해서 그래도 쌍봉을 찍고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미 흐름 자체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뭐 44만 원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있고 기어 다니다가 죽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원이 넘는데 LG 화학에서 얘기한 건 70에서 80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보통 LG그룹이 주식시장에 해온 그 행태를 봤을 때는 70이라는 얘기입니다. LG 화학이 주가가 좋을 때 언제든지 블락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는 중국 CATL하고 밸류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명백히 이건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산철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화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 리튬처럼 아주 위험하게 나거나 그리고 빈번하게 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안정성이 높고 또 수명이 길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삼원계 쪽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걸 제외하면 그닥 매력이 없는데, 그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조차도 그 안전장치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 지금 셀투팩으로 가는 인산철하고 비교해서 딱히 매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평가뿐만이 아니라 LG 그룹이 그동안 해왔던 거나 또 그 언제든지 화재의 문제가 그 매출이 늘어날수록 불거질 수밖에 없는 요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라서 한 40만 원 초반까지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의 말기적 현상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가에 상승한 건 분명한 거고, 그러면 공모가 이하로 가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거의 안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건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를 해서 두 가지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계속 난 보유할 건데 저게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쁘게 얘기하네? 아이, 안 봐. 이래서 안, 안 남아 있고 보유하신 분들 뭐 공감하신 분들 파셔서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약간의 아쉬움에 대한 토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삼성전자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깼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좋으려면 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다른 종목은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만 우선적으로 담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유동성을 담아가고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요 수순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뭐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해버렸고 남은 건 이제 5만 원 정도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일시적으로 하회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 매력은 그때는 충분하지만 지금 D램 쪽으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는 지금 특히 더 충격을 주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초과 수요에서 바로 예, 수요가 경기 침체로 감소를 하는 요 상태로 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틈이 없는 겁니다. 초과 수요에서 정상 수요로 되고 거기서 있다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이러면 연착륙을 할 수 있는데, 초과 수요 코로나 초과 수요 특수를 누리다가 바로 경기 침체로 가버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역시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탄력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이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주주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안 올라갔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상당 기간 삼성전자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아주 나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구조가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실적이 까인다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적정 주가긴 한데, 적정 주가긴 하지만 저평가 종목들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초과 수요에서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할인을 받아야 되고 실적 대비 할인을 받는 부분, 자산 가치 대비 할인을 받는 부분 통상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럼 이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니까 뭐 지수도 2000선으로 돌아가는 그 수준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댓글 확인을 못했는데 댓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내릴 때 다 반영을 할 것인데 보통 또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서 던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11월까지는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는 이제 좀 견딜만 합니다. 예, 부동산 PF 관련 이익이 많아서 메리츠 증권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구조입니다. 예, 사업지가 있으면 일단 그냥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A급, B급, C급. 그러면 이 A급은 정말 누가 봐도 여기 아파트 지으면 되겠다. 아주 간혹 가다가 이 1금융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시중은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 요거 그리고 증권사들 중에서도 대형 증권사들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을 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 아주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3, 4조다. 그러면 우리 PF 해가지고 6%에서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 나중에 준공돼서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이런 걸 떠나서. 자, 그러면 보통 한 8%로 잡고 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뭉칫돈을 8% 이자로 아주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한 4, 5년 후에 회수할 수 있다. 3, 4년. 3, 4년 후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투자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은행들이 조달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채를 찍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든 해야 되는데 이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예대 마진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부실 채권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8%의 이익을 올릴 때랑 이자 소득이랑 조달금리를 해가지고 뭐 한 3%에 조달해서 한 5%에 대출하는 거랑은 이 수익 구조가 틀립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고수익성으로 나머지의 어떤 리스크를 상쇄해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제 B급 좀 애매한데 뭐 지방에서 뭐 나쁘지 않은 입지긴 한데 지방에서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게 이제 한 B급 정도로 보고 요 경우에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지자체 세수가 거의 대부분 요 부동산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지자체 재정에도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면 그 지역 전체의 경기가 굉장히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분양이 안 됐다라는 게 앞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수요 남아도니까 공급이. 그럼 여기 재개발해서 땅값 보상해서 돈이 돌고 여기 재개발해서 땅값 보상해서 돌고 여기 재개발해서 땅값 보상해서 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가나 이런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 자산 가치가 없어지는 걸 이렇게 아파트로 바꿈으로 인해서 돈이 도는 요 역할을 하는데 미분양이면 이 사업들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미분양을 해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믿고 이제 지방에 입지 좋은 데까지 투자를 해보자. 이게 조금은 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증권사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입지가 좋은 데인데 수성구에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가 되게 큽니다. 수성구에서 이 지역이 이제 핵심 지역이고 분양이 잘 된다. 근데 수성구라는 이름만으로 이런 데다가 또 사업을 해봅니다. 수성구니까 분양이 안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꼬이는 게 이제 뭐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점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실패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PF 관련해서 이익이 많아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물론 불안감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저렇게 내리는 건 되게 과도한 부분이고 이것만 갖고 내린 것보다는 증권주들이 같이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것도 예, 제가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 분야는 조금 스터디를 해서 왜냐하면 예, 제가 그 인수하려고 했던 저기 경매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게 됐죠. 이맥스 INC에서 요 리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가 과연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예,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 메리츠 증권을 보면 6% 정도 주봉으로 내렸고 일봉으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권주들 내리는 것만큼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고 지금 순자산이 5조 6천억, 자기 자본이 이 정도 비율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이 이제 잘 버티다가 내린 거라서 조금 다른 증권사들보다 좀 오래 버티긴 했는데 그 이외의 하락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영향보다는 그냥 증권주들끼리의 키 맞추기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지수 따라서 저점 찍고 저점 또 깨려고 하는 거 그냥 지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낙폭이 컸던 건 이때까지 잘 버틴 거고 시장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은 보면 제노레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다가 뒤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쭉정이 같은 주주들은 던지고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고통을 받고 가치가 다시 부각될 때까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구성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나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도 같은 개념이고 그 관련 영향은 좀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예,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 이게 압도적인 어떤 좀 물량으로 상한가를 갔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뭐 이때 상한가하고 비슷한 3월에 갔던 이 흐름과 비슷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EV 첨단 소재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 예, 요 매물을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또 여기 매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물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고 변동성 범위 자체도 상한가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뚫고 나가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예, 그런 구조라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리튬 플러스가 지금 그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그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예,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전환사채를.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얼마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자료를 꺼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맥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요 공장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리튬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근데 보는 눈은 비슷해 가지고 이걸 다른 쪽에서 경매를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무산이 됐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공장을 짓는 데는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공장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탄산 리튬을 수입을 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것만 하면 이게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는 이 리튬 플러스가 얘기하는 이 수산화 리튬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샘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맥스를 통해서 했던 건 샘플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맥스를 안 해도 이 리튬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생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못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샘플 테스트를 하기도 전이다. 근데 이 리튬 자체는 샘플 테스트가 들어갔을 때 리튬 자체는 거의 뭐 원자재랑 비슷한, 그래서 만약에 생산만 한다면 받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 테스트를 마치고 대규모 납품 계약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양산해서 돈을 버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이게 중국하고 이게 공급망이 분리가 됐을 때 리튬의 공급이나 이런 거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어떤 방식인지를 모르겠고, 요게 그 리튬 플러스가 어떻게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건 탄산 리튬을 통해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제조를 한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랑 같은 방식이면 탄산 리튬 수입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럼 다른 방식인데 여기 보면 뉴스밖에 찾아볼 게 없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화물주 제조나 뭐 이런 쪽으로 했고 3,600톤이면 저희가 그때 몇 톤이었더라? 10,000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게. 탄산 리튬 10,000톤을 수입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건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돈은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돈은 되는 건 확인이 됐었고, 어 친환경 어떤 방식인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리튬을 만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 샘플 테스트도 안 됐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공장 사용 승인 신청 이거는 이것도 제가 이제 공장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그 공업용지 같은 데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뭔가 되게 준비가 잘 됐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공장 지어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공장 설립 들어가서. 그럼 2년 정도를 자꾸 2년 동안 수익이 안 난다는 구조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할 만한 요인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이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단가가 일단 본전 되는 거 요거 보시면, 아이고, 요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원금이 될 겁니다. 이거는 날리고, 그리고 요거 수익하고 퉁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00원대라고 보면 이게 주당 900원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600원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50, 250이니까 아마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전부 다 날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올라가기 힘든 구조고, 저희가 1만 톤 양산 기준을 했을 때도 영업이익 전망이 몇백억이었기 때문에 3,600톤이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훨씬 적을 거고, 우리는 탄산유통을 갖고 와서 바로바로 제작을 하는 건데, 저건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료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있고 공정의 어떤 복잡성이나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쎄 그 큰 수익이 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EV가 투자한 돈은 또 최대 주주라고 하지만 아마 500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 20% 정도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 어, 잘못하면 한 고작 몇십억의 영업이익 기여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줬을 때. 네, 그리고 그 보려고 했던 종목이 키스텍 코리아 잠깐 보면 이 종목이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시가총액 200억대가 됐습니다. 283억입니다. 그리고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근방에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께 좀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조언을 구해봤는데 공정이 이제 이 공정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한테 하나 건너서 두 개 건너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이 공정 자체가 이렇게 이 업체들이 만약에 이걸 사면 본전 측이나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노조가 워낙 강경하고 사원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이 직원들의 입김이 센 상태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고 아주 낮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진퇴양난인 상황일 겁니다. 주가를 올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받는 직원들의 혜택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손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모순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상태면 이제 뭐 인수 가격을 시장에 내놓은 인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인수자가 등장을 할 것이다. 인수자가 등장해서 이 업체든 등장을 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요 저평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라질 거고, 지금까지 봤을 때 자산 가치가 조금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900억대인데 저 부산 공장 팔린 것까지 하면 1,000억이 넘을 거고, 적자가 나도. 그랬을 때는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싼 가격이 될 텐데, 요런 부분에서 어떤 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내년 초쯤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래서 이게 희망 없이 흐르는 상황인데 또 그거에 대한 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장 가치만 해도 200억인데 그거 283억밖에 안 된다. 200억대에 있는 종목이 XQ하고 캐스텍 코리아 두 종목인데, 캐스텍 코리아가 XQ를 제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멀쩡한 종목 중에서 제일 싼 게 캐스텍 코리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보면 이제 나노라는 종목도 이제 342억이 됐고, 코아스라는 종목이 이제 264억으로 캐스텍 코리아보다 더 싸졌는데, 이 회사는
캐스트 코리아만큼 회사가 그 자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멀쩡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시장은 결국 또 저점을 깨는 방향이 될 거고 2000 선까지는 밀려야 될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주들은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이제 쉬었던 투자도 11월 정도부터는 재개를 하고 가치 위주로 아주 싼 종목들을 담아 나가면서 경기 침체, 경기 회복 요 과정까지 좀 길게 보고 간다면 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